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이 된 김정자입니다. 저의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어머니, 통장 좀 주시겠어요? 38살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싸늘함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병상에 누워 힘없이 눈을 깜빡이는 제게 아들이 건넨 말은 너무도 태연했기 때문입니다. 병원비가 좀 부족해서요. 어머니가 쓰러지신 후로 병원비가 하루에도 수백만 원씩 깨지네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모아두신 돈, 그걸로 잠시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뇌경색으로 쓰러져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고 겨우 눈만 깜빡일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도 한숨을 쉬며 아들의 말에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너무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경황이 없네요. 돈 문제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지만 급한 불은 꺼야 하니 어쩔 수 없잖아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억척같이 모은 전 재산 5억 원이 든 통장이 제 머리맡 서랍에 고스란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땀 흘려 모으고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굶어가며 아껴 모은 저의 전부였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작은 상가 건물을 사서 임대료를 받으며 남은 노후를 편안히 보낼 꿈을 꾸고 있었지요. 그때 아들의 손이 제 머리맡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통장을 꺼내들고 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할게요. 아들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짐승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저희 돈을 탐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손을 뻗어 막고 싶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눈만 깜빡일 수밖에 없었죠. 아들은 통장을 챙겨 병실을 나섰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자식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그 자식이 저희 마지막 남은 삶의 희망까지 앗아가려 한다는 것을요. 모든 것을 잃을 위기, 저희 전 재산을 지키고 아들의 배신에 통쾌하게 복수하기 위한 저희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공감 가는 댓글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26살의 남편과 결혼의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었지요. 남편은 작은 인쇄소에서 기술을 배웠고 저는 동네 반찬 가게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살림을 보탰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지요. 이듬해 아들 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우리처럼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요. 그때부터 저희 부부의 삶은 온전히 아들 현이를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도 인쇄소에 남아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 저는 반찬 가게 일이 끝나면 밤늦도록 부업으로 포장 일을 하며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남편의 인쇄 기술과 저의 장사를 접목해 동네 인쇄 가게를 시작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손님이 없어 막막했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니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손님들에게 신뢰를 쌓았고 그렇게 서서히 가게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들은 저희의 희망이었습니다. 공부를 곧잘 했고 얼굴도 잘생겨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의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남들은 외식하고 여행 가는 돈을 아껴
아들의 학원비와 책값에 썼습니다. 저희 부부는 낡은 옷을 입고 다녀도 아들만큼은 번듯한 옷을 입히고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어린 아들의 그 말이 저희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남편은 그날 난생 처음으로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드디어 해냈어. 라며 아이처럼 기뻐하는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졸업을 앞두고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8살, 너무도 이른 나이였지요. 그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며 저는 남편의 목까지 아들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을 아들과 제가 함께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저희가 모아둔 돈을 합치니 4억 원이 조금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모두 은행에 넣어두고 아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아들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정자 씨, 아들 하나 정말 잘 키웠네. 이제 꽃길만 걷겠어.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남편이 하늘에서 저를 보고 기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꽃길은 예상치 못한 가시밭길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들 현이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번듯한 며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며느리 은지는 똑똑하고 상냥한 아가씨였지요. 저는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평생의 소원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현이가 결혼 후에도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저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반찬을 만들어주면 어머니 최고예요. 라며 맛있게 먹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늘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를 그만두고 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요. 그동안 모아둔 돈이랑 퇴직금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부족해서요. 현이는 대기업에서 몇 년간 일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IT 관련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불안했지만 아들의 눈에 가득한 열정을 보며 차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 믿으시죠? 꼭 성공해서 어머니께 효도할게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저는 아들의 사업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이 성공의 발판을 마련한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모았던 4억 원이 든 통장을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현아, 이 돈은 너를 위해 아껴뒀던 돈이란다. 부디 내 꿈을 이루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제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모든 일이 잘 되는 듯 보였습니다. 언론에도 여러 번 소개되고 투자를 받기도 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잘 되던 것도 잠시 아들의 회사에 예기치 않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경쟁업체의 갑작스러운 인수합병으로 인해 큰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밤늦게까지 일을 했고 얼굴은 점점 초췌해져 갔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현아,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돼.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하지만 아들은 이미 패닉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사업을 살리기 위해 집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것만 넘기면 다시 잘 될 거예요. 제가 이자 꼭 갚을게요. 아들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믿고 제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사업은 끝내 회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고 저는 1억 원의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담보로 잡힌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저는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살 곳까지 잃게 될 위기, 저희 노후가 통째로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한 후 아들은 저를 찾아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겨우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와도 예전처럼 밝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저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언제나 현실이 되는 법이지요. 어느 날 아들이 저를 찾아와 다짜고짜 집을 팔고 작은 오피스텔로 옮기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으로는 더 이상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요. 차라리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저희 빚을 갚고 오피스텔에서 살면 되잖아요. 그게 더 이득이에요. 아들의 말은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집,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이 집을 팔라니요. 저는 아들에게 화가 났지만 차마 소리를 지를 수 없었습니다. 현아, 이 집은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야. 그리고 이 집까지 팔면 나는 갈 곳이 없잖니. 저의 말에 아들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런 게 중요해요? 저 이러다 신용불량자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면 되잖아요. 아들의 눈은 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빚을 갚을 생각으로 가득 찬 듯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아들과 며느리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집을 팔라고 재촉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제게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더 이상은 못 봐주겠어요. 남편 사업 망한 것만으로도 힘든데 어머님 집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저희도 저희 살 길 찾아야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울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고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을 팔면 2억 원 정도가 남을 것이고 그 돈으로 남은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살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그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쓰려 한다는 것을 저는 짐작했지만 그것마저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집을 팔고 이사를 준비하던 어느 날 저는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왔을 때 저는 겨우 의식만 있을 뿐 오른쪽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저 누워서 눈만 깜빡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병실로 들어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빨리 나으셔야죠. 제가 옆에서 잘 간호해 드릴게요. 아들의 눈에는 잠시나마 진심이 담긴 듯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아직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역시 내 아들이구나. 하지만 저의 안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병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고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오빠, 어머니 돈이 통장에 다 들어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해?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가서 돈을 좀 빼올게. 병원비도 많이 들고 우리 생활비도 있어야 하니까. 어머니는 지금 의식이 없으니 그냥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들의 대화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그들이 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통장에 있는 돈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이 통장을 챙겨 병실을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병실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다급한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큰일 났어. 돈을 못 찾았어. 왜, 통장 들고 은행에 갔는데 왜 못 찾았다는 거야?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어머니가 직접 오셔야 한다고 해. 아니면 법적 대리인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대. 갑자기 쓰러지신 상황이라 위임장도 받을 수 없고 금융실명제 때문에 본인 확인이 필수라나 봐. 죄송합니다만 본인 외에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러는 거야. 평생 모은 돈이 바로 옆에 있는데 가족조차 한 푼도 쓸 수 없다니 이게 말이 돼. 아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은행 직원에게 큰 소리를 냈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처음에는 멍했습니다. 아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는 저희 분노와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안도감과 통쾌함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 나의 피와 땀이 묻은 돈은 그렇게 쉽게 가져갈 수 없지.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아들은 다시 병실로 들어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 아시죠? 저희 어머니 걱정하는 마음뿐이라는 거. 아들은 능청스럽게 웃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저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만 그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 마음은 완전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저희 생명줄과 같은 재산을 노리는 짐승 같은 존재로 보였습니다. 저희 몸은 마비되었지만 저희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요. 아들은 며칠 동안 은행에 찾아가고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금융실명제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그 개의 장벽은 아들의 탐욕을 완벽하게 막아주었지요. 아들은 결국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사실에 한숨을 내쉬며 포기하는 듯 했습니다. 에이, 그냥 둬. 어머니께서 정신 차리시고 나중에 찾아주시겠지. 뭘? 내가 그렇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업도 다시 시작해야지. 아들의 말에는 여전히 재산을 노리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회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떻게든 저를 설득해서 재산을 빼돌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그리고 저희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때입니다. 저희 몸은 아직 자유롭지 못하지만 저희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병실을 나간 후 저는 밤새도록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복수.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빼앗기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저희 마음은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20살에 결혼해 남편과 인쇄 가게를 꾸리고 아들을 낳아 기르며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모든 것을 짊어졌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저 자신만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남편과 아들을 위해, 그들의 행복을 위해 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저는 그저 돈을 가진 도구였을 뿐이라는 사실이
저희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특히 아들의 마지막 말이 저희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의식이 없으니 그냥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한마디가 저희 모든 희생과 사랑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저희 돈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었지만 그것은 제가 원해서 주는 것이지 아들이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저희는 만일에 대비해 금융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상담사는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이명섭 씨였습니다. 영섭 씨는 당시 시중은행의 개인 자산관리사로 일하고 있었지요. 그는 저희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여러 가지 금융 상품과 제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만약에 형님이나 정자 씨가 갑자기 쓰러지시면 자녀들이 돈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 미리 장치를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의 조언이 저희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때는 그저 막연하게 들렸던 그 조언이 지금 이 순간 저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믿고 그 당시의 명섭 씨의 조언대로 몇 가지 금융상품에 가입해 두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그 상품들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아들이 찾아갔던 은행 통장 외에도 다른 통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통장들에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제가 따로 관리하던 비상금, 그리고 아들에게 알리지 않고 모아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아직 나에게 희망이 있어. 저는 눈물을 닦고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움직일 수 없었지만 저희 머릿속은 복잡한 계획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제 힘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복수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의지하거나 그를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남은 삶은 오직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저희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바칠 것입니다. 저희 복수극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재활치료 덕분에 조금씩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불편하지만 왼손을 겨우 움직여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남편의 친구였던 명섭 씨의 연락처를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 오래된 수첩에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명섭 씨, 저 정자예요, 김정자. 정자 씨, 이게 얼마만이야? 연락 한 번 없더니. 잘 지냈어? 명섭 씨는 예전처럼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꾹 참고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배신과 그가 저희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자 명섭 씨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일들을 모두 들은 후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정자 씨, 그런 놈은 아들이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평생 너만 보고 살았는데. 저는 명섭 씨의 진심 어린 분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섭 씨, 혹시 제가 옛날에 들었던 금융보호인 제도나 신탁 같은 것들이 아직도 유효한가요? 명섭 씨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하더니 곧바로 제게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정자 씨, 지금도 충분히 가능해. 자네가 아직 의식이 있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으니 문제없어.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일지도 몰라. 명섭 씨는 저를 위해 병원으로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저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섭 씨는 제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 이름으로 된 계좌가 몇 개나 돼. 그리고 혹시 아들이 모르는 통장이 있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가입했던 보험금이 들어있는 계좌와 아들 몰래 비상금으로 모아둔 계좌가 2개 더 있었습니다. 모두 10년 이상 거래가 없어서 휴면 계좌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영섭 씨는 그 사실을 듣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자 씨, 이게 바로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핵심이야. 아들이 알고 있는 통장 말고 자네가 따로 가지고 있는 통장들 말이야. 일단 그 통장들의 휴면 상태를 해제하고 돈을 모두 한 곳으로 모아야 해. 그리고 그 돈을 아들이 절대 손댈 수 없는 곳으로 옮겨야 해. 저는 명섭 씨의 말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선 제가 직접 은행에 가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휴면 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기관을 통해 찾아야 한다는 점도 알려주었습니다. 복잡하게 들렸지만 명섭 씨는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줄게. 자네는 그냥 내 지시대로만 움직이면 돼. 그날부터 저의 복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영섭 씨는 저의 금융대리인처럼 나서서 모든 것을 꼼꼼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배신한 아들을 향한 통쾌한 복수를 위해 저는 명섭 씨와 함께 치밀한 반격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명섭 씨의 도움을 받아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아들이 모르는 제 비밀 계좌들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명섭 씨의 조언대로 내 계좌 한눈의 서비스를 통해 저의 모든 계좌를 조회했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이 죽기 전 가입했던 보험금이 들어있는 통장과 제가 따로 관리하던 비상금 통장이 휴면 계좌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 통장들에는 제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에 가까운 2억 원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명섭 씨의 안내를 받아 서류를 챙겨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저를 보며 은행 직원들은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통장들의 휴면 상태를 해제하고 싶습니다. 저의 말에 은행 직원은 복잡한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명섭 씨가 이미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준 터라 저는 침착하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기다림 끝에 마침내 저는 잠들어 있던 제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의 희망을 다시 찾은 것과 같았습니다. 이 돈을 찾은 후 명섭 씨는 제게 다음 단계로 금융보호인 지정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정자 씨, 이제 이 돈을 아들이 절대 손댈 수 없도록 보호해야 해. 자네를 대신해서 금융 업무를 처리해 줄 보호인을 지정하는 게 좋겠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말이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배신을 겪은 후 저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섭 씨는 저의 불안한 마음을 읽었는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자 씨, 자네가 나를 믿어준다면 내가 금융보호인이 되어줄게. 내가 자네의 돈을 자네의 뜻대로 관리해줄게.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게. 저는 명섭 씨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는 남편의 오랜 친구였고 지금껏 저의 재활을 도우며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명섭 씨를 저의 금융보호인으로 지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행에 다시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저는 명섭 씨를 저의 금융보호인으로 등록했습니다. 이제 제가 만약 다시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더라도 명섭 씨가 저를 대신해 저희 돈을 관리해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들은 제가 회복하고 나면
그가 아는 통장에 있는 돈을 빼앗으려 할 테지만 정작 그 돈은 이미 휴면 계좌를 통해 다른 계좌로 옮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수의 첫 단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의 탐욕에 대한 통쾌한 복수극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그저 병상에 누워있는 무력한 노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저는 명섭 씨와 함께 다음 단계의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면 계좌에서 되찾은 2억 원의 돈, 그리고 아들이 탐내던 4억 원의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명섭 씨와 함께 고민했습니다. 명섭 씨는 제게 신탁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정자 씨, 이 돈을 신탁에 맡겨두는 게 좋겠어. 신탁은 자네의 돈을 자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야. 예를 들어 앞으로의 의료비로만 쓸 수 있게 한다거나 매달 일정 금액만 생활비로 받을 수 있게 정해둘 수 있지. 저는 명섭 씨의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마음이 사라진 저에게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명섭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섭 씨, 저는 이 돈을 저희 남은 삶을 위해 쓰고 싶어요. 그리고 아들이 절대 손댈 수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제가 죽으면 이 돈은 저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간호사분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섭 씨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은행에 가서 자신만을 위한 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재산을 신탁에 맡겼습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명시되었습니다. 첫째, 모든 재산은 저희 의료비와 요양비로 우선 사용된다. 의료비는 병원비와 재활치료비, 그리고 간병인 비용까지 포함한다. 둘째,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로 지급받는다. 이 생활비는 저희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다. 셋째, 만약 제가 사망할 경우 재산의 50%는 저를 위해 봉사해준 간호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나누어주고 나머지 50%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재단에 기부한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했습니다. 이 돈은 더 이상 저를 힘들게 하는 아들의 탐욕 대상이 아니라 오직 저만을 위한 안전장치가 된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아닌 저 자신을 위해 제 돈을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제가 퇴원하면 저를 설득하여 재산을 빼앗을 생각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를 위해 남겨둔 재산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알지 못하는 휴면 계좌에 있던 돈은 신탁으로 옮겨져 아들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되었고 아들이 알고 있는 통장에는 이미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들의 탐욕에 대한 통쾌한 복수를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서 완전히 독립하여 저의 삶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명섭 씨는 저희 뜻에 따라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정자 씨, 65세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자네의 삶이 더 편안해질 거야. 그건 자네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명섭 씨와 함께 65세 이상을 위한 금융 혜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탁 계약을 마치고 저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퇴원한다는 소식에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제 회복되어 자신의 재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데리고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 바로 옆이니 오며 가며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좋잖아요.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희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못할 짓도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평생 효도할게요.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의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통장에 있는 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현아, 괜찮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제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하자. 저의 말에 아들은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 통장 제가 관리해도 될까요? 제가 어머니 생활비도 잘 챙겨드리고 남은 돈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아들의 눈은 여전히 돈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더 이상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내 돈을 전부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 마라.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관리해 드릴게요. 그게 더 편하시잖아요. 저는 아들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 삶을 이제 내가 관리할 거야.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리고 내가 나에게 효도하겠다며. 그럼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 너는 너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아들은 저의 단호한 말에 놀란 듯 했습니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한동안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섭 씨와 함께 65세 이상 전용 금융 혜택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ATM 수수료나 다행, 이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도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전용 정기 예금에 가입해 일반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저의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에서 나와 명섭 씨의 도움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해보고 싶었던 여행을 떠나기 위해 환전 수수료, 우대 혜택을 이용해 환전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을 위한 삶이 아닌 오로지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 아들은 저를 돈을 가진 노인으로만 생각했지만 저는 이제 저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누리는 당당한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모시고 살려고 했는데 어머니께 그렇게 돈이 많으셨어요. 저희한테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들은 저의 신탁 계좌에 대해 이미 눈치챈 듯 보였습니다. 명섭 씨가 일부러 아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그동안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잊었니?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너는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나의 돈만 탐냈잖니. 이제 더 이상 너를 믿을 수 없단다. 아들은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평생 이 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최소한 저희 몫은 주셔야죠. 저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너희 몫은, 너희가 나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이 있니? 나는 평생을 너희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다. 그때 아들이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어머니께 못할 짓 한 거 모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께 더 잘할게요. 제발 돈만은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의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은 후회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미 모든 재산을 신탁에 맡겨두었다. 그리고 너는 그 돈을 절대 손댈 수 없단다. 이제 너는 너의 힘으로 살아가야 해. 아들은 제 말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섭 씨와 함께 저희 삶을 행복하게 가꾸어 나갔습니다. 저는 요양병원 대신 제가 직접 꾸민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평생을 꿈꿔왔던 여행을 떠나 새로운 경험을 쌓았고 명섭 씨와 함께 봉사 활동을 하며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하고 빚만 남게 되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떠났고 아들은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완전히 마음에서 지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은 삶을 오로지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저희 통쾌한 복수극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들이 제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들을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지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명섭 씨와 함께 봉사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던 저에게 이렇게 여유로운 삶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끔 명섭 씨가 제게 묻습니다. 정자 씨, 아들이 그립지 않아?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요. 이제는 제가 저를 더 사랑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평생을 바쳐 자식에게 헌신했지만 그 끝이 배신이라면 남은 삶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신탁으로 맡겨둔 돈으로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플 때는 신탁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니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헌신하지 않고 저 자신에게 헌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저는 아들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저에게 아들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편지를 조용히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저의 기막힌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저는 아들에게서 저희 돈을 지켜냈고 저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불쌍한 노인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저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누리는 당당한 김정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돈을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삶을 오직 당신만을 위해 지키세요. 당신이 건강할 때, 기억력이 좋을 때 미리미리 당신의 노후를 준비하세요. 당신의 소중한 돈이 누군가의 탐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의 마지막 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